방금 소개받은 최광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친인척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지난 한 40년간을 고민을 해왔는데 오늘날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미래를 보고 참으로 통탄스럽기도 하고 뛰어오는 후배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바보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아는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겠죠. 경험을 하고 나서 아는 정도는 뭐 보통 사람이 될 겁니다. 경험을 하고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즘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일사분기에 마이너스로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네들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간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병이 나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겠죠. 근데 병원을 가서는 어떤 분을 찾습니까? 명의를 찾으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경제정책을 두고는 돌팔이 의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가 뭐 금년에 정부가 한 2% 성장한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는 아니고 뭐 그래도 뭐 1, 2% 성장하니까 괜찮겠다. 이렇게들 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금 3만 불인데 2만 불로 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남미가 20세기 초반에 유럽이나 미국하고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남미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후진국으로 이민을 갈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남미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속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 듣는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그 큰 나라들이, 그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소득이 반토막이 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3만 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대로 가면 제가 거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도 2만 불로 꼬꾸라진다. 3만 불에서 4만 불 빨리 안 가서 안다고 한 것이 아니고 3만 불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걱정을 이대로 가면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활력이 있어야 될 기업이 지금 탈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부는 수동적이어야 되는데 정부가 만용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아마 매일 느끼실 겁니다. 뭐 일부 지도자들이 매일 이제 우리 국민의 뭐 화를 돋구는 이야기를 매일 하는데요. 저는 화를 돋구는 이야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 가장 문제가 인지 부조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유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모든 것이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리고
경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3만 불이 되기까지는 전 세계 경제 전쟁 전선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총수만 없을 뿐이지 수많은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경제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전선이 무너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걸 서론을 해서요. 몇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런 말 자체가 제가 명색이 경제학자로서 40년간 경제 문제를 고민하고 책을 수천 권을 읽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생산주도 성장이라고 해야만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마차가 있을 때 앞에 말이 있고 뒤에 마차가 있을 겁니다. 이 마차를 누가 끕니까? 말이 끄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는 거는 마차를 말 앞에 놓고 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지겠죠. 자,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고 주장할 만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남미의 나라들인데요. 남미의 나라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우리같이 뭐 최저임금을 올리고 우리같이 국민의 세금을 퍼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자기네들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석유를 포함해서 이 산림 자원이 굉장히 자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 자연 자원을 팔아서 국민한테 앵기서 한 것이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도 망했는데 이건 무슨 최저임금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이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재입니다.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그 정책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지구상에 230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도 하는 다른 나라고 대한민국 빼고 그런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입성을 하면서 맨 처음 외친 말이 일자리 창출을 뱉었습니다. 11성이 일자리 창출이고 그리고 청와대 온 벽에 이제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나열을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 벽에 온 자료를 붙이는 순간에 이건 나라 망하겠구나. 망조가 들어도 참말로 제대로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최저임금을 올립니까? 여러분, 물건 값이 비싸지만 그 물건 많이 삽니까? 적게 삽니까? 적게 살 거 아닙니까? 노동 근로자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게 임금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업가들이 근로자 적게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지 부조화라 그랬죠. 자기가 오른손으로 하면서 양손에 어느 손이 뭐를 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를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삐끗해야 한다는 것이 그 아까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공무원을 줄 필요 없는 공무원.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 지금 있는 공무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 PC 없을 때 처음 손으로 쓰고 호주등부 다 쓸 때도 지금 공무원의 반밖에 안 하고도 다 했는데 지금 PC로 다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몇 배로 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최저임금, 좀 전에 이야기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기 싫은데 나는 60시간밖에 안 하고 싶은데 고용주가 아니면 사회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왜 일주일에 7년 일을 안 하냐?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68시간 일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왜 52시간밖에 못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52시간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알아서 52시간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60시간, 지금 평균 일하는 시간에 68시간인데 한 주에 자기는 이제 좀 뭐 생활 행태가 나아졌으니까 나는 60시간 정도만 하고 말겠다. 그러면 무슨 60시간 하게 놔둬야지. 60시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52시간. 52시간을 집에 가서 놀아라 이거야. 그런데 버스 기사들이 그래 하면 소득이 150만 원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국민 세금에 넣어준다? 국민 세금은 공짜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수량과 가격, 모든 재화 용역에는 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수량이 있고 그래야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가격과 그 양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 어느 제품이든 간에. 근데 노동도 시장에서 얼마만큼 일하는 시간도 결정이 되고 얼마만큼 임금을 받느냐는 결정이 되지. 어떻게 국가가 수량도 시간도 국가가 딱 정해서 그거밖에 안 된다. 또 임금도 딱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 밑으로 하면 안 된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는 어쩌면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성과급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과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을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할 수 없지 않은 이런 거를 자유시장 경제를 내세우는 대한민국에서 한다? 이거는 뭐 헌법 조문이 이거는 헌법 조문 한 조문이 아니라 헌법 130개 조문이 우리나라에 헌법 조문이 130개 있는데 130개 조문 전체를 위반하는 건데 이거는. 자, 그러면 문제점이 사실은 뭐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정책에 관한 하는 모든 그 힘을 정책적으로 그렇고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것도 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8%, 9%, 10% 성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10%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래, 그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대부분이 2배, 3배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딱 노무현 대통령 때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반타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3.9%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7%였습니다. 근데 좌파 정권 두 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의 반타작밖에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3.9%와 2.7%. 근데 좌파 정권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마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최소한 5% 이상으로 가져가자. 최소한 5% 이상으로 가져가자. 제가 우리 정강원 목사님 해가지고 금년 초에 5% 성장을 두고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느냐? 저는 답이 너무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만큼 문제가 복잡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일자리고 모든 문제가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는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율이, 근데 그때 우리 저축률이 30%였고 투자율도 30~40% 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성장이 8%, 9%, 6% 되는 거가 투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일자리도 없고 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투자를 해야 자본이 있고 자본이 기능을 해야 산출물이 생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 성장 아닙니까? 그래서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가들의 사기를 진단시켜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보시오. 지구상에 어려운 것이 딱 두 가지다 그래요. 하나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 생각을 전부 우리 집사람한테 다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게 뭐냐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가져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업가들입니다. 삼성이 1년에 20조, 30조, 많을 때는 50조 단기 순이익을 내는 것은 전 세계의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잘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지금 누구겠어요?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은 기생충이에요. 대통령군 하나 만듭니까? 대통령도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받는 월급쟁이죠. 본인 입으로 이런 거 뭐 하나도 만드는 거 없어요. 누가 만드느냐? 기업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기업가들이 신나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온 기업가들 한 기업에 대해서는 열몇 번을 똑같은 사람을 열몇 번을 쓰다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기업하시는 뭐 작은 기업에서부터 큰 기업까지 지나가면은 참으로 수고가 많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자다.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봐요. 제발 정부는 기업이나 기업가를 휘어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자세는 우리가 기업가를 어떻게 줘야 됩니다. 싱가포르는요 인구 330명밖에 안 됩니다. 소득이 우리 2배입니다. 우리 5천만 중에 10%만 해도 500만 원 아닙니까? 사람 천재로 치면 우리가 천재가 훨씬 싱가포르 사람은 더 똑똑한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싱가포르는 기업인들을 절대로 괴롭히지 않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할 때 싱가포르 지사를 개설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정부 관료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우리 국민연금공단한테 도와줄 게 뭐 없느냐고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노조의 불법 탈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노조는 자기네들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격장의 안정과 자기의 임금 수준을 놓고는 고용자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 정책에 대해서 노조가 왜 나섭니까?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하고 그걸 빌미해서 파업을 하는 이 노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민연금기금 운영을 놓고 소위 말하는 스튜어십 코드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온 상장 기업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이후라도 이것을 실행하는 복지부 장관은 이 이후라도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는 스튜어십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국가가 강제로 해서 하는 스튜어십 코드는 지구상 자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위에 기업인이 있으면 만날 때마다 나 당신 존경한다. 여러분이 최고의 애국자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